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 68세인 평범하기 그지없는 노인입니다. 젊었을 적엔 전화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꼼꼼하게 일하고 말은 빠르지 않은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는 격리 아주머니와 비슷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아들 하나, 박성민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 달간의 긴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제주도, 경주, 설악산까지 한 바퀴 쭉 돌았죠. 여행 경비는 제가 모아둔 쌈짓돈으로 충당했고 어르신 맞춤 소규모 여행 상품에 참여했습니다. 하루 두 끼 식사와 숙박이 보장되었고 길 위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실컷 감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언니들도 몇 명 사귀어 밤에는 함께 족욕을 하며 아이들 이야기, 지병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말로 다할 수 없이 상쾌했습니다. 그 기분은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 도어록은 2년 전에 바꾼 전자식인데 아들 성민이가 사온 것이었습니다. 열쇠는 잃어버리기 쉽다며 앞으로는 자기가 다 설정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가 돌아가신 남편의 생일이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전자음은 아무런 감정 없이 울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짐을 옆에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커튼은 쳐져 있고 텔레비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는 오전 9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사람이 있다면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역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원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편이지만 보통은 바로 다시 걸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날 밤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에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고 2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위층에 사는 옆집 김 아주머니가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 순옥 씨, 돌아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왔어요. 문이 안 열리나 봐요? 그녀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요. 도어록이 고장났나 봐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근데 요 며칠 아드님이 누구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던데 순옥 씨가 다른 데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요양원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보여주다니요? 요양원이라니요? 제 반응을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일단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히 물어보세요. 혹시 비밀번호 바꾸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이 익숙한 아파트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 옆에는 제가 외출할 때 비상 열쇠를 숨겨두던 작은 벽돌 틈이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열쇠가 아직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벽돌 아래에 웬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아무렇게나 쑤셔넣은 것 같았죠. 꺼내서 보니 한번 찢었다가 다시 펼친 듯한 전단지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빗물에 번진 자국이 있었지만
평안정신건강의학과라는 글자와 제 이름 박순옥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제 여행기간 중에 날짜로 진료 예약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정신과에 간 적도 그 병원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한 걸까? 누가 이 종이를 문 앞에 남겨둔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 도어록은 왜 바뀐 걸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여행은 끝났지만 뭔가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의 이 과장님은 50대 남자로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매사에 무관심한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는 처음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박 여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방금 돌아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 도어록이 바뀐 것 같아서요. 혹시 범용 직렬버스 감시 영상을 돌려볼 수 있을까요? 최근 며칠 영상으로요. 그는 조금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직요. 일단 제 아들이 한 짓인지 먼저 확인해 보려고요. 요즘 저한테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서요.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층별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은 한 층에 두 가구씩 총 8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CCTV 각도는 넓지 않아 현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만 찍혔습니다. 언제쯤 나가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4월 27일에 나갔어요. 오늘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집을 나서는 날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역시나 운동복 바지 차림에 제가 회색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3명의 일행과 웃으며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외투는 오늘과 같은 것이었고 소매에는 절에서 받아온 붉은 실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시간대를 뒤로 넘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우리 집 앞에 접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편 배달부와 쓰레기 수거 차량뿐이었죠. 그러다 5월 16일 오후 3시경 화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익숙한 인형이 엘리베이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따라 붙었습니다. 키가 크고 회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정장 차림의 단화를 신은 몸가짐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전문직 종사자처럼 보였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성민이가 허리를 굽혀 비밀번호를 몇 번 누르자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금세 열렸습니다. 그는 여자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몰라도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다시 나온 것은 40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하얀색 두꺼운 파일이 하나 더 들려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고 여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했죠. 그는 떠나기 전에 CCTV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빛이 반사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웃는 것 같기도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것이 감시 카메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도 영상이 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관리 과장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어라?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건너뛰었지? 오후 3시 55분에서 바로 저녁 6시로 넘어갔습니다. 건너뛰었다고요? 네, 가끔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가 있어요. 길지는 않은데 그는 확신이 없는 말투로 말하며 시간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아마 그 구간 녹화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됐나 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저 두 사람이 드나드는 장면 좀 잘라서 저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친구한테 혹시 아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요. 아, 네, 그러시죠. 그는 그 구간을 범용 직렬버스에 저장해 주었고, 저는 미리 준비해 간 빈 USB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관리실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우리 집 도어록을 망설임 없이 누를 수 있었을까? 성민이는 왜 나에게 사람을 데려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그 구간의 영상만 건너뛴 걸까? 이 질문들이 하나하나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USB를 쥔 채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도어록이 바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롯데리아 구석에서 쪽잠을 잤죠. 새벽 3시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깨웠고 저는 노안이라 잘못 봤다며 사과하고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집 앞에 섰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제 주거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도어록을 바꾼 것 같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며 CCTV에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찍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 15분 후 남녀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나이는 어려 보였습니다. 박순옥 여사님 맞으시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도어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직접 바꾸신 게 아닌 건 확실한가요? 저는 여행 기간, 떠나기 전 도어록 사용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한 달 내내 집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약 내역과 여행 일정 스크린샷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이나 다른 친척 중에 도어록을 바꿔줄 만한 분이 있나요? 여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제 동의도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남자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하며 거주자 관계인에게 연락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성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 일을 처리하고 온 듯한 모습이었죠. 손에는 열쇠 대신 두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밖에 서 계세요? 그는 모든 게 오해라는 듯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네가 도어록 바꿨니?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쓰던 게 인식이 잘 안 돼서 비밀번호만 재설정한 거예요. 그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문자 받으실 줄 알았죠. 제가 메시지 보냈잖아요. 난 못 봤는데. 아, 산에 계셔서 신호가 잘 안 터졌나 보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그는 숫자 키패드를 눌렀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는 경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헛걸음하게 해드렸네요. 사실 어르신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서요. 자주 그러세요. 잊어버린 거 아니야. 저는 즉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비밀번호 내가 2년 동안 썼어. 내 아빠 생일이야. 난 똑똑히 기억해. 그는
여전히 웃으며 두유를 건넸습니다. 엄마, 기억력 탓하는 게 아니라 가끔 정말 헷갈려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건 제가 엄마 대신 받아온 진단서예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경찰과 저에게 건넸습니다. 용지 상단에는 평안정신건강의학과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제 이름과 함께 초기 인지 평가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며 경미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임이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여행 중이던 셋째 주였습니다. 이게 나라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가 같이 가서 평가받았잖아요. 엄마가 좀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이것저것 처리하고 있었어요. 집수도세, 전기세도 제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는 경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달 내내 서울에 없었어요. 이 진단서는 가짜입니다. 경찰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두 분이서 잘 협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각성민 씨의 주장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시거나 전문 병원에서 정식 감정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감정이 격해지신 거예요. 박성민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는 아주 명료하세요. 다만 누가 자기를 해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 저도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저는 문득 냉정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내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지? 그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달래듯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점심 사 드릴게요. 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했습니다. 두유의 따뜻한 김이 코끝에 맴돌았지만 저는 한기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거고 저건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심지어 의사 진단서까지 네가 다 만들어놨구나. 저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네가 다 써줄 작정이니? 그가 마침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너무 앞서가시네요. 저는 경찰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사라지거든 이 진단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여자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가정 내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되신다면 직접 사법적 보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선 후 박성민은 차를 끓이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손에 그 복사된 진단서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일까봐 그리고 가짜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아들이 저를 위해 최선의 삶을 계획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첫 반응은 안도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망설임이었습니다. 공기 중의 냄새가 제가 집을 나설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익숙했던 은은한 장롱의 나무 향은 사라지고 인공적인 향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쓰는 아로마 오일처럼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박하향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순서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제 파란색 슬리퍼는 원래 가장 바깥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흰색 캔버스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캔버스화는
작년 설에 마지막으로 신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 위에 쿠션 색깔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꿰맨 파란색 격자문의 천이었는데 지금은 단색에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원래 우리 집에 있던 세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그대로 있었고 탁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탁자 아래에 있던 리모컨 수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 파란색 플라스틱 통 어디 갔니? 리모컨 넣어두던 거.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너무 낡아서 제가 버렸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려도 된다고 한 적 없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수납함이잖아요. 엄마, 맨날 낡은 물건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문을 열자 양념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지만 순서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왼쪽부터 간장, 맛술, 참기름, 식초 순이었는데 지금은 참기름이 가장 왼쪽에 있었습니다. 제 간장병은 뚜껑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색이 더 진한 것으로 제가 평소에 사던 상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주방도 손댔니? 청소 좀 해드렸어요.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엄마, 주방 깨끗한 거 제일 신경 쓰시잖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보는 새 것이었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잔체크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었죠. 원래 제가 쓰던 것은 짙은 보라색 꽃무늬 침대 시트로 수십 번 빨아서 부드럽고 낡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침대보는 새 것이라 빳빳했습니다. 내 원래 침대보는 제가 세탁해 뒀어요. 며칠 뒤에 마르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옷들은 대체로 그대로 있었지만 다시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입던 스웨터 몇 벌은 맨 아래에 들어가 있었고 맨 위에는 오히려 제가 거의 입지 않는 긴 치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화분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 스킨답서스는 제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 잎이 다 시들어서 제가 뽑아버렸어요. 시든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떠나기 전에 물 다 줬는데. 어우,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니까 다 누렇게 떴던데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가슴속에 맺힌 답답한 기운을 억누르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차 두 잔을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어색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엄마가 돌아오셔서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했어요.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저는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 가장자리를 꽉 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증거야.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 탁자 서랍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서랍을 열어 외출 전에 넣어두었던 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본 뭉치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저 대신 요금을 납부했는지 날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파일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복사용지 두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네가 뒤졌니? 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해드렸을 뿐이에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냉정해졌습니다. 그는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옮기거나 악의적으로 무언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삶을 조금씩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수납함을 바꾸고 물건 순서를 옮기고 시든 화분을 뽑아버리면서 제가 이 집에 사는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대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제가 여행을 떠난 30일 동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껄끄러웠습니다. 마치 제 것이 아닌 무언가를 삼킨 듯 했습니다. 저는 박성민에게 태블릿을 빌렸습니다. 여행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한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 건강보험 앱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앱을 사용해 왔습니다. 진료 기록 조회나 병원 방문 내역을 확인하는 데 늘 이용했죠. 성민이가 옆에 없을 때 저는 재빨리 진료 내역 페이지를 열어 최근 30일간의 기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월 9일 평안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진료 5월 16일 평안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 5월 23일 평안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 저는 그 세 줄의 글자를 멍하니 쳐다보며 시스템 오류가 아닌지 잠시 의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분명 여행 중이었습니다. 매일 일정이 있었고 기차를 타고 산을 오르고 단체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4명의 일행이 언제든 증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록을 눌러보았습니다. 진단명란에는 인지기능 저하 의심, 지속적 관찰 요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방 항목은 의사소견에 따른 돌봄 계획 권고였고 주치의 이름은 최인철 의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기록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은 예전에 성민이가 통장을 만들고 연락처를 등록하는 데 쓴다고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쉽게 믿었습니다. 엄마, 이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증은 제가 보관할게요. 엄마는 맨날 어디 뒀는지 못 찾으시잖아요. 저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 아래 집은 거의 메아리가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처럼 온갖 소리와 장면들이 뒤죽박죽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여자가 집을 드나들던 CCTV 영상, 바뀐 양념통, 사라진 화분, 그리고 진료 예약 명단에 나타난 제 이름,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한번 그 병원의 무료 인지 검사 광고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다음 날 아침 저는 긴 바지로 갈아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타 평안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습니다. 그 병원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고령자인지 지원 사업협력병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벽에는 조기검진, 조기지원, 여러분의 행복한 제2의 인생을 함께합니다. 같은 문구에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있는 젊은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진료 기록을 좀 떼어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 건강보험증 가져오셨어요? 저는 건강보험증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긁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옥 어머님이시네요. 전에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최인철 원장님은 저희 주치의 중 한 분이세요. 제가 언제 왔었죠? 그녀는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게 5월 23일이네요. 그 전에도 2번 오셨고요. 아드님 박성민 씨랑 같이 오셨어요. 저는 온 적 없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명 기록은 있나요? 혹시 방문했을 때 영상이라도 찍어둔 거 있나요? 제가 언제 제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접수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듯 했죠.
제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쪽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면 일단 예약을 제가 오후 시간으로 잡아드릴까요? 지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켜 내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서명을 하게 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아마 제 표정이 너무 단호했거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분 후 안경을 쓴 중년의 남자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순옥 여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박순옥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겐 분명히 3번의 기록이 있고 모두 정상적으로 접수하셨습니다.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제 이름입니다. 비슷해 보이나요? 그는 말이 없었고 입가의 미소는 반쯤 사라졌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당신들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같이 경찰서에 가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미친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다른 사람과 짜고 제 신분을 도용한 건지요. 분위기는 몇 초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일단 다른 공간으로 가서 차분히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적에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저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연극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병원에서 나와 곧장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 관할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추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저를 병원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재산에 이미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이었죠. 서울의 햇볕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모자챙으로 햇빛을 가리며 등기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니 대기 인원이 13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홀 건너편의 부동산 매매 사건 진행 상황 조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에는 대부분 젊은이들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말끔한 옷차림으로 집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림새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매매나 이전 기록이 있는지 조회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말했습니다. 박순옥 씨, 서울시 마포구 신춘동 X번지 303호는 현재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소와 관련해서 누군가 이전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예고 등기라든지 위임 대리 이전 같은 거요. 그는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눈썹을 살짝 치켜떴습니다. 5월 19일에 매매 예고 등기 신청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직 승인되지는 않고 심사 중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청인이 누군가요?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투에 약간의 망설임이 섞였습니다. 박성민 씨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매매 신청서에 제가 서명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복사된 용지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스캔된 파일입니다. 당사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첫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 박순옥이 위임란에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필체는 저와 매우 흡사했지만
약간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흉내낸 것처럼요. 저는 평소에 옥자의 기역 받침을 넓게 쓰는 편인데 이 필체는 받침이 가운데 선 안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획이 약간 둥글었습니다. 마치 따라 그리는 도구를 사용해 억지로 베껴 쓴 듯 했습니다. 이 서명, 혹시 대조해 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필적을 직접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청인이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는 제 아들이지만 저는 집을 팔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의심되시면 필적 감정과 등기 말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서류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이 신청서 사본 한 부 복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실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복사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들고 옆에 있는 자료실로 갔습니다. 그 종이가 복사되어 나올 때 제 심장은 종을 치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8억 원정. 저는 그날 CCTV에 나타났던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하얀색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을까, 법무사였을까, 협력자였을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매수인이었을까?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온몸이 추워졌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습니다. 그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산 것이었고 제가 혼자 30년간 대출금을 갚으며 아이를 키워 마침내 빚을 다 갚은 집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 모든 천조각, 모든 화분이 지난 50년간의 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것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기소 정문에 서서 복사된 서류로 가득 찬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비닐 손잡이를 힘껏 쥐며 몸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말로 서명 하나만으로 저라는 존재를 행정 시스템에서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오라고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집 앞에 돌아왔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제 손에 있었지만 저 문 너머의 공간은 이미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 복도 벽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요.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다시 올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일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성민이를 따라 한번 들어왔다면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린 끝에 그녀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는 방문객 등록이 엄격하지 않아 관리실에 이름만 남기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연한 베이지색 상의에 검은색 긴 바지를 입고 테 없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단정했고 학원 선생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저는 즉시 뒤따라 탔습니다. 그녀는 3층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딱딱한 재질의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박 여사님 뵈러 왔어요. 박 여사님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박성민 씨 어머니요. 저는 성민 씨 아내예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투는 일상적인 일을 설명하는 것 같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최유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웃이신가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곧장 우리 집 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두었으니 문은 당연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아무도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여기 사시는 분 맞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 남자친구가 여기 살아요. 저도 몇 번 묵었고요. 방금은 남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녀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같이 산지 좀 됐어요. 제가 박성민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깨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억지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당신이 성민 씨 아내라고 했고 여기서 살았다고도 했죠? 그녀는 즉시 옆으로 피하며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말투가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곤란해져요. 당신도 방금 당신 명의가 아닌 집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당신도 그 장면 녹화해서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을 설명해 보는 게 어때요? 제가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저는 계단까지 따라가 그녀가 다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파일이 흔들리고 표정은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확인하고 처리하고 실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이 과장님, 저는 관리 과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금 베이지색 옷 입은 여자가 제 아들 아내라고 하던데요. 방문객 명부에 서명했나요?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그분 자주 오세요. 등록부에는 며느님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제 며느리 아니에요. 그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어요.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가족 중 누구도 아니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그런가요? 근데 올 때마다 박 여사님 댁이라고 하니 저희가 몰아묻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가져가고 제 방을 뒤지고 제 뒤실을 처리해 주겠다고 입만 열면 말했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들이 들여보낸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친족을 위장한 외부인일 수도 있다는 거요. 관리 과장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음부터는 신분 확인 꼭 하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모든 열쇠를 복사해 새로운 곳에 숨겼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날짜, 녹화 내용, 대화 세부 사항, 그리고 그녀 이름의 발음까지 적었습니다. 유진. 들어오자마자 제가 며느리예요 라고 말하는 여자. 그녀는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다음 단계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성민이 아침 식사를 사들고 왔습니다. 두유와 계란빵 그리고 흑당 고구마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봉지를 열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좋은데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는 그를 상대하지 않고 베란다에서 식물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원래 있던 스킨답서스와 스파티필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이 잡지 한 권만이 제게 숨쉴 틈을 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에 잠 잘 못 주무신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늘봄 요양원이라고 환경이 아주 좋아요. 상담해 주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풍경이 온천 리조트 같아요. 가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이틀 정도 묵어보시는 셈 치세요. 지금은 체험 입소라 무료예요. 지내보고 좋으면 그때 결정하면 되고요. 그의 말투는 인내심이 있었지만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가. 엄마, 제가 이미 예약해놨어요. 안 간다고 했어. 그가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예요. 엄마는 이미 조건을 충족하셨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소견서도 받아놨고요.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의료 처치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멩이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전 엄마의 보호자니까요. 엄마의 돌봄 계획을 세워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는 이 말을 마치 법조항을 외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앞에 서서 문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가 만약 내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밖에는 이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가 가서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늘봄 요양원 서비스 식별증이 달려 있었고 한 명은 태블릿을, 다른 한 명은 방문 서비스라고 적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순옥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돌봄 지원팀입니다. 오늘 어르신을 단기 관찰을 위해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박성민 보호자님의 요양 신청을 접수했고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이곳은 강제 입원이 아닌 협조적 요양에 해당됩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안전과 사생활은 보장해드립니다. 전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Arrest. 어르신, 지금은 정식 입소가 아닌 단기 체험입니다. 만약 격렬하게 반응하시면 저희는 가정불화로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확 돌아 박성민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전 정말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베란다로 달려가 바깥쪽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난간 사이로 두 팔을 뻗어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가기 싫어요. 전 아프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몇몇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웃들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맨 남자가 빠르게 베란다 안쪽으로 달려와 뒤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박성민은 집 안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러시면 사람들이 엄마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손이 끌어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침착하지만 능숙한 힘으로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맨 남자가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냥 편히 쉬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마치 진정된 동물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화단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늘봄 요양원 로고가 붙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태워졌고 차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박성민이 인도에 서서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저를 편히 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늘봄 요양원의 천장은 하얗습니다. 병원처럼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4층의 2인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마르고 작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 종일 침묵하며 마치 자신을 공기 속에 감싸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방월선. 들어온 지 반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왔어요? 가짜로 왔어요? 그녀가 첫날 밤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는 여기서 늙어 죽을 준비하는 거고, 가짜는 아직 집에 돌아갈 생각이 있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가짜였어.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가족들이 진짜로 데리러 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진짜가 됐지. 이곳의 절차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들어가면 먼저 주의사항 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다음엔 건강보험증, 신분증, 휴대전화를 제출합니다. 외출 시 분실을 막기 위해 보관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처럼 공무원 출신인 사람도 흠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아침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와 제게 작은 흰색 알약 하나를 건넸습니다. 박순옥 어르신, 이건 신경을 안정시키는 기초 처방약이에요. 3일만 드셔보시고 효과를 볼게요. 중독성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간호사처럼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 저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삼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성분이죠? 그녀는 여전히 정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부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른 거라 몸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그녀가 나간 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휴지를 빨래 바구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이곳의 세부 사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1. 같은 층의 입소자 6명 중 3명은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말하지 못했다. 기록 2. 매일 밤 9시 간호사가 방마다 돌며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지만 묻기만 할 뿐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다. 기록 3.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저 할머니는 등급 병동으로 갈 준비 중이야. 가족들이 불안정하다고 했어. 기록 4. 일부 입소자의 방문에는 전자잠금 장치가 달려 있어 내부용 팔찌로만 열 수 있다. 저는 작은 수첩을 숨겨두고 매일 가장 작은 글씨로 대화 내용, 복도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 직원들의 근무 교대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늙고 무능해져서 누군가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정신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저는 간호사실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박 여사님 보호자 장기요양 사전 동의서에 서명했어. 아마 자력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옮겨질 거야.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도 떼일 일은 없겠네.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저에 대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도망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들, 이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 넣을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탈출은 이 건물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 시간에 먹고 체온도 잘 쟀습니다. 약은 주는 대로 입에 넣었다가 휴지에 뱉어내 베개 틈새에 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문하지도 의심하지도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서히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순종적인 입소자에게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는지 시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들은 정말로 경계를 풀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산책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단 1시간뿐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무심코 간호사실을 지나치며 벽에 붙은 방문객 안내문과 의료진 교대 근무표를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5개의 이름, 2개의 내선 번호, 하나의 외부 비상 연락처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방월선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매우 두려워했지만 제가 휴지에 싼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매일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신 나가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함부로 전화를 쓸 수도 편지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번호를 기억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 번호가 반복적으로 맴돌았습니다. 김영미의 집 전화번호, 7자리 숫자. 저는 한 번도 휴대전화에 저장한 적이 없었지만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째 날 아침, 저는 편지 쓰기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펜과 편지지를 주며 친구에게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는 사회복지사가 대신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3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만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2통은 편지지 사이에 끼워 넣어 암호처럼 글자를 배열했습니다. 늘봄 요양원, 자유 제한됨. 이진우 변호사에게 연락 바람. 증거는 녹색 약봉지 아래 있음. 서류 번호 523 평안, 기다리고 있음. 저는 겉봉투에 검은 펜으로 박순옥이라고 쓰고 수신인을 김영미로 적었습니다. 사흘 뒤 영미 씨가 왔습니다. 교회 교인이에요. 순옥 씨를 뵈러 왔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그녀를 면회실에 앉히며 15분간만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편지 봤어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를 꽉 쥔 채였습니다. 저는 즉시 구해달라거나 빨리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미 씨, 나 한 번만 다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요. 언니가 그냥 사라지게 두지 않을게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꺼내 그날 밤 간호사실에서 나눈 대화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녹음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교대 시간이 언제인지, 누가 약을 배달하는지, 누가 장기요양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 에어컨이 너무 강했습니다. 재판석 중앙에는 무궁화 문양의 국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기억하는 옛 직장의 회의실 같았습니다. 저는 당사자석에 앉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진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며 상대가 허점을 보이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 아들 박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그 여자. 최유진이 수수한 흰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옥 씨, 직접 반박 의견을 진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 68세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정신이 쇠약하고 망상이 있으며 자신을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으며 제 인생 전부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30일간 전국 일주 여행을 했습니다. 제주도, 경주, 설악산까지 매일 단체 활동이 있었고 숙소 예약 기록과 사진이 증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없는 그 기간 동안 누군가 제 이름으로 평안정신건강의학과에 3번이나 정신과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 진료 내역 스크린샷과 여행 숙소 영수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아예 서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진료 예약은 전부 가짜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어록이 바뀐 것을 알았고 집안 물건들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CCTV에는 제 아들 박성민과 낯선 여자가 거의 40분간 집에 머무는 것이 찍혔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제게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는 그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제 아들과 혼인신고를 한 적도 저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가족 행세를 하며 저희 집 중요 서류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신청에 등장하는 매수인이기도 합니다. 최유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매 예고 등기 신청서는 제 아들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필적 감정을 신청했고 전문가의 초기 소견은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30년간 월급을 모아 마련한 집입니다. 빚 대신 내놓는 담보물이 아닙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성민 씨 명의로 약사 2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미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최유진 씨가 늘봄 요양원 및 평안정신건강의학과의 법인 대표와 여러 차례 사업상 거래를 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순진한 보호자가 아니라 성년후견인 요양기관, 병원과 결탁하여 고령층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리는 전문 브로커입니다. 판사의 미간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봄 요양원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성민 씨가 그분 시끄럽게 굴 거라고 일단 약 먹여서 안정시키라고 했어. 서명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미리 도장 찍어두면 돼. 근데 그분 아직 정신 멀쩡해 보이던데? 멀쩡한 건 그분 생각이지. 우린 절차대로만 하면 돼. 본인이 서명 안 해도 집행할 수 있어. 녹음이 절반쯤 재생되었을 때 박성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건 엄마가 의심병이 도져서 몰래 녹음한 겁니다. 엄마는 평생 앉으시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통제하고 제가 TV 보는 것까지 간섭했어요. 밖에서는 제가 자기를 해친다고 떠들고 다니고 친구 하나 없어요. 박성민 씨, 판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법정이지 당신이 감정을 분출하는 곳이 아니오.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믿어준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원망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늙어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렸다고요. 제가 그의 말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법정 전체가 3초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잊지 않았어. 모든 화분의 위치, 침대보의 색깔, 주방 간장의 순서까지 다 기억해. 나 자신을 기억하고 네가 어릴 때 나를 큰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도 기억해. 그런데 지금 너는 나를 속여서 서명을 받아내려 했지. 박성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이를 악물고 낮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가난하게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난 그냥 빚 갚으려고. 그만하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박성민 씨, 감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면 퇴정을 명할 수 있어.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의자에 무너진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쥐고 미세하게 떨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네가 가난하게 죽기를 바란 적 없어. 난 단지 알고 싶을 뿐이야. 너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기를 바란 적이 있었는지. 판사는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은 박순옥 씨의 인지 능력이 명료하고 행위 능력이 완전하다고 판단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관련 형사 책임은 검찰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저는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공기가 마침내 다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은편의 그 남자, 제가 30년간 키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모자 관계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으며 당신들이 대신하고 고치고 처분할 수 있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3주 후 이진우 변호사가 제게 연락했습니다. 감사팀이 늘봄 요양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익명은 필요 없어요. 제 이름 그대로 기사에 내보내주세요. 우리는 평안정신건강의학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3번의 가짜 진료 기록으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곧 늘봄 요양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병원에 데려가고 요양기관이 동시에 입소시키는 유사한 절차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6명의 노인이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돌봄이 아니라 족쇄라고 처음으로 나서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은 가짜 정신감정과 부모 자산 빼돌리기를 주제로 심층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지는 심지어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안락사를 거부한 어느 퇴직자의 이야기.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조용히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마음 놓고 손을 댈 수 있으니까요. 그날은 햇볕이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모자를 쓰고 이진우 변호사와 함께 늘봄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환자가 아니라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피해자 대표였습니다. 간호 데스크에는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번에는 어쩐 일로 또 오셨습니까? 친구 보러 왔어요. 제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사람 취급받는 이가 얼마나 더 갇혀있는지 보러 왔고요. 원장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머물렀던 층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저를 7일간 가두었던 그 문, 불안하게 미소 짓던 직원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감사팀의 배지가 하나 더 달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이르자
방월선 할머니가 베란다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약간 굽은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박순옥 씨.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해요. 진짜는 여기서 늙어 죽을 준비하는 거고, 가짜는 집에 돌아갈 생각이 있는 거라고요. 그녀의 입가가 떨리더니 미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엔 나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잊어버렸어. 저는 몸을 웅크리고 서류 한 장을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위탁 철회 신청서예요. 이거 작성하시면 저희가 같이 나가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톱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이마의 검버섯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눈빛은 마치 돌멩이를 깨끗이 닦아낸 후 다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던 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월선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영미 씨가 그 뒤를 밀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걸었습니다. 마치 한 명의 여행객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른 사람을 퇴원시키는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요. 뉴스가 나간 후 몇몇 어르신들이 제게 몰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순옥 씨 맞으세요?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통 한 통 전화를 받고 한마디 한마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거신문, 제거신 소파, 그리고 방금 끓인 죽이 담긴 냄비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앉아서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제게 이건 입에 안 맞을 거다. 이런 방식이 당신에게 더 좋다. 나이도 있는데 신경 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맛에는 제가 맞추면 되고 제 방식은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저는 아직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퇴장할 것입니다. 천천히 늙고 천천히 마지막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제가 직접 조절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베란다의 화분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스킨답서스는 조금 잘라냈고 행잉 플랜트는 흙을 갈아주었습니다. 아직 잘 자라지 않는 금전수도 한 그루 있지만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2바퀴씩 천천히 걷고 신문을 사고 두유를 마십니다. 이웃 김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어머, 순옥 씨, 요즘 안색이 훨씬 좋아졌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란빵을 사던 가게를 다른 곳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익숙했던 가게 주인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그러는데 어머님 머리가 좀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단지 내 머리가 그 사람 머리보다 훨씬 맑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몇몇 어르신들이 저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어 했고, 어떤 분은 그 요양원이 정말로 조사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매번 차 한 주전자를 끓이고 작은 상을 차려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경고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이 아니라고, 당신도 돌봄을 받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박성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제 남은 날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선택은 법과 시간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잘못된 일도 하고 사람도 잘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때 저는 늘봄 요양원에서 가장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버텨냈다. 이제 천천히 살아가자. 저는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지혜로운 어르신, 역전의 여왕, 혹은 감동적인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박순옥입니다. 너무 일찍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사람. 저는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미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현재가 되고 싶습니다. 박순옥 씨의 경험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접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한 노인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 때 과연 말하고 삶을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장기 요양, 돌봄과 같은 명분 아래 진행되는 절차가 또 다른 통제와 박탈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또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박순옥 씨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의 저항은 과도한 예민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명료한 굳건함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들 박성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방울선 할머니처럼 점점 진짜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다른 길에서 벗어날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과 인생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을 통해 우리 함께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요.